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귀신이 보이지만 무당이 되지는 않았다. 보통은 기가 특출나게 센 아이들이 무당을 하거나 귀신을 보잖아. 난 좀 특이한 케이스야. 다른 녀석들과는 정반대지. 그러니까 난 기가 너무나도 약해서 귀신이 잘 보이는 거야. 아, 그리고 먼저 알려줄 게 있는데. 귀신 만나면 눈 마주치지 말아라 말 걸지 말아라 라는 옛말도 있잖아. 그거 정말이야. 옛말아 틀린 말 하나 없어. 내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옛날에 죽은 내 친구 때문이야. 난 여느 때랑 똑같이 친구랑 버스에서 장난을 치다가 버스 손잡이를 물고 있는 귀신을 봤어. 무당들이 그렇듯이 귀신은 한눈에 봐도 귀신이란 걸 알 수 있어. 뭐랄까 한기 같은 것도 그렇지만 뭔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갈수록 거의 대부분의 귀신들이 흐려진다고나 할까. 옛말에도 그렇듯이 귀신은 다리가 없다고들 하잖아. 다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리가 희미해서 거의 안 보여. 아무튼 버스 손잡이를 물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다리가 안 보였고 뭔가 서늘해서 단벌의 귀신이란 걸 알 수 있었지. 당시에 내 친구들은 내가 귀신이 보인다는 걸 반신반의했기에 한번 장난삼아 친구한테 저기 귀신이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도 말 한 번 거는 신용이라도 해보라고 했지. 그 친구는 정말로 그 남자 귀신한테 말을 걸었어. 저기요, 행동이 정말 장애인 같으시네요. 언제 뒤지셨어요? 난 그 새끼가 그렇게 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 새끼가 워낙 공포스러운 걸 좋아하고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한들,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 누가 저기 귀신 있는데 말 걸라고라면 언제 뒤졌냐고 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당연히 그 귀신은 그 녀석을 보고 온갖 육두문자와 욕과 삿대질을 해댔어. 그리고는 그 귀신은 그 녀석이 내리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 녀석을 쫓아다녔어. 난 어떻게 됐냐고. 그 귀신이 욕하고 삿대질한다고 했더니 기호승만 당했지. 근데 심각한 건 이때부터야. 난 다음 달에도 그 귀신이 쫓아다닐까 내심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학교에 왔는데 그 녀석 책상 위에 하얀 꽃이 올려져 있는 거야. 난 정말 이때 온갖 죄책감이랑 공포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녀석 책상을 잡고 계속 미안하다면서 한참을 울었어. 종이치고 선생님이랑 아이들도 전부 다 있는데도 난 계속 울었어. 내가 시키지만 않았어도 그 녀석은 멀쩡히 여기 있었을 텐데. 근데 아침 조회 시간 끝나고 1교시가 시작할 때쯤에 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 책상 위에 앉았지. 그래도 여전히 자괴감과 죄책감 때문에 손은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1교시가 일본어였는데 일본어 선생님이랑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구가 멀쩡히 들어오는 거야. 알고 보니 그때 버스에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가 장난친 거였더라고. 난 정말 그 장난친 새끼 패려고 그 새끼한테 가는데 가는 도중 욕했던 친구가 인사하고 지나치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지나치더라고. 알고 보니 그 귀신이었던 거 있지. 그 귀신은 욕은 안 하고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고 있었어. 그 귀신을 보고 난 일단 장난친 새끼를 패는 건 뒤로 한 채 자리로 가서 몰래 핸드폰으로 귀신 쫓는 법을 검색하고 있었어. 왜냐고? 그 귀신의 다리가 전날보다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야. 그 욕한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며칠 뒤에 책상에 올린 하얀 꽃장난이 현실이 돼버렸어. 서인은 교통사고로 버스에 치여 턱이 박살나고 두개골이 깨졌대. 두 번째 이야기. 꿈을 꾸는 자들. 매일매일 아르바이트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뉘어놓고 나면 항상 몸은 지하세계까지라도 빨려 들어갈 듯이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번번한 대학을 나와도 막상 졸업하고 나서 할 것이 없는 것은 변함없는 내 인생이란 시험지의 백지와도 같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찾아오는 작은 소소한 행복은 있었다. 그것은 꿈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다. 어쩌면 힘든 일 뒤에 피곤함은 잠을 쉽게 잘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역시 꿈이라는 건 매우 달콤한 거야. 세상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한심한 녀석. 꿈에선 오로지 나만이 활동하는 그림판 같은 곳이라 생각했던 나에겐 그 자식은 내 행복한 삶을 위한 전주곡의 불협화음 같았다. 나는 너 같은 놈을 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꿈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나는 꿈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는 너에게 큰 충고를 주러 온 것뿐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니까.
어차피 꿈에서 깨면 5분 안에 잊어버릴 기억 너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게 아쉬워. 무슨 의미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봤자 나에겐 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어. 나도 안다 변명이란 거. 하지만 이런 변명조차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릴 수밖에 없기에. 내가 옳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나는 애써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좋아. 간단히 실험 하나 해보자. 힘쓰지 말고 그냥 사라져버려. 나의 꿈엔 너 같은 불청객은 없어서니까. 처음부터 너의 말엔 신경 쓰지도 않았어. 그래봤자 넌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 일로 꿈에서 헤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일세. 맘대로 해. 난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좋아 내일 보자 좋은 꿈 꿔. 이미 글렀겠지. 악몽이었나 보다. 오늘 아침도 역시 알바를 가야 하지만 꿈조차 따라주지 않았으니 컨디션 제로 상태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저기요. 계산 좀. 예. 예, 2,700원입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멍 때리느라 사장님께 오는 났지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어느새 나의 발걸음은 자취방에 향하고 있었다. 저 가로등 좀 고치지. 세금으로 뭘 하나. 나 좀 봐. 혼잣말하는 것도 이젠 버릇이 됐구나. 고양이네. 야옹. 밥 달라고. 하지만 난 돈이 없는 걸 학자금 대출에 내 식비에 이번 주 월. 상상력도 뛰어나건 그저 흉내에 넘어가다니. 순간 뒤통수에 망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언제부터 꿈에서 깼다고 생각했지? 그저 매일 같은 하루에 익숙해져선 꿈과 현실도 구분 못하고 이제 좀 심각성이 느껴지려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온갖 생각에 잠기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하며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나. 시발 그래서 본론이 뭔데. 인생을 어째서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나. 결국 고생의 보답은 삶의 연장에 있는 건가. 그저 생각에만 잠겨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 넌 오늘도 죽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바로 앞만 보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어. 흥미롭네. 계속해봐. 내 말에 당장은 모를지도 몰라. 이 또한 생각에 잠겨 그저 생각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나. 더 나은 미래를 미리 체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꿈이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나타나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이 나타나는 말 그대로 꿈의 장소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는 삶을 체험시켜주겠다는 말이야. 결국 너도 내가 원하는 꿈과 다를 바 없어 안 그래? 넌 당장에 원하는 삶을 찾지만 난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걸 느껴보게 하고 싶을 뿐이야. 예를 들어 넌 오직 돈에 정신이 의연하여 있어. 너의 꿈엔 전부 권력, 돈, 명예 등 물질적인 행복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야. 넌 스스로에게 배우는 즐거움이나 좀 더 이성적인 행복을 느껴보았다고 질문해 본 적이 있어?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해볼게. 그 체험이라는 거. 아빠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희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아직 꿈일까? 아니 꿈이라기엔 너무 선명해. 그리고 따뜻해. 이런 기분은 내가 어릴 때 느껴본 익숙한 느낌. 행복해. 아빠는 아직 힘이 넘치니까 걱정 마라 얘들아. 우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셀 거야 해. 그럼 누구 아빠인데. 조심히 다녀와 여보. 예쁜 아내라니. 그 이상 행복할 거란 생각은 못할 거다. 출근 시간 내내 지갑에 끼어둔 가족 사진을 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노라면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직한지 모른다. 매일매일 커가는 자식들과 내조 잘하는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보물 1호라 할 수 있다. 꿈을 너무 오래 꾸면 몸에 해로워. 이만 내일 보도록 하지. 싫어. 안 돼. 한숨만 내쉬는 내게 퀴퀴한 냄새의 자취방은 고문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도 꿈을 꾸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 예 알바. 네. 에휴 지금 정신 상태로는 너 같은 알바 오래 못 써. 멍 때린 것만 해도 하루 수십 번에. 예 죄송합니다. 어쭈 이젠 말도 끝내. 일하기 싫어 미치겠나봐. 죄송합니다. 난 할 줄 아는 말이 이것뿐인가. 하지만 꿈만 꾸면 너 같은 악덕 사장과는 이별이다. 오늘도 일을 끝마쳤으니 즐거운 꿈이나 꿔볼까. 오늘따라 잠은 정말 안 왔다.
냉장고에 맥주캔을 4캔이나 들이켜고는 곧 골아떨어졌다. 이봐 양 과장 뭐하는 거야. 일 똑바로 못해. 어느새 나는 사원에서 과장이 되었다. 이 지긋지긋한 일도 다 가족을 위한 것인 만큼 조금만 더 참자. 요즘 양 과장 인사고과가 심각해. 좀 더 조심해줘.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하는 말이라곤 이거 하나뿐인가.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다. 전화 받아라. 내 전화인가 잠시만요. 저 과장 진급하긴 글렀어. 근무 시간에 전화라니. 뭐라고요? 니 딸년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고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서 불러주는 계좌로 1억 입금해. 예 알겠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주세요. 1억이라 하면 집값을 제외한 전 재산이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빠. 으브. 시끄러워. 자 들리지? 딸년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어서 입금해. 시간 얼마 없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꿈은 오래 꾸지 않는 게 좋다는 건 이미 앞서 말했을 텐데. 시끄러워. 지금은 내 딸이 급해. 꿈에 잠식되었나? 좀 더 지켜봐야겠어. 입금했습니다. 딸은 살아있나요? 네 딸년 지금 X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눈과 입을 막아두었다. 날 찾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예. 감사합니다. 아빠, 딸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놈들이 너한테 해코지한 건 없고. 괜찮아요. 아빠가 구하러 와주었으니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양 이사님 미팅 약속에 늦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재촉하지 말게. 지금도 충분히 밟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전에는 왜 면허 하나 없는 거요?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참 미스터리야. 전화 받아라 에이. 여보세요? 아빠 나 사법고시 통과했어. 저녁에 축하 파티 꼭 와. 꼭이다. 그래. 안 갈 수야 없지. 아주 경사구나 경사. 순간 눈앞은 흐려지는 듯 했다. 싫어. 깨어나기 싫어. 정말 행복한 꿈. 깨어버리는 이런 꿈 따위. 지금까지 아르바이트하며 모아둔 돈. 학자금 대출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대출을 갚고 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이나 해볼까? 아니, 다른 경험도 해봐야겠어. 좀 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좋겠어. 결국 이 또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꿈이겠지만. 당신도 꿈에서 깨지 그래. 세 번째 이야기, 아이들의 시간. 터벅터벅 걸어온 집에 여전한 따박따박 잔소리. 정말 미칠 노릇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뇌가 툭 하고 튀어나와. 나에게 화 좀 내지 말라고 너무 뜨겁다고 야단을 칠 것만 같다. 내가 지금 등산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숨이 너무 가파르다. 흥분제에 취한 듯 억제가 되질 않는다. 침착하자. 침착해야 한다. 크게 심호흡을 했다. 당신, 이혼하고 싶어? 당장에 오른손이 등 뒤로 치켜 올라갔지만 이내 참았다. 아내가 눈을 찡그리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에 그만 나도 모르게 동정이 피어올랐다. 그래도 내 아내인데. 그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내인데. 세상에 내가 지금 손찌검을 하려고 한 건가? 나를 때리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 됐어요. 알아서 밥 먹어요. 아내는 문으로 쾅 하는 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매일 아침마다 의례적으로 나오는 TV 속의 애국가처럼 저 쾅 소리는 의무적으로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원한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까? 내가 언제부터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던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어렸을 적의 추억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더라? 깜빡이는 형광등에 내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 뭉청하고 멍한 모습으로 밥을 먹었다. 그래도 배는 고팠다. 우걱우걱 입에다 억지로 밥을 집어넣었다. 처음엔 맛이 없던 아내의 반찬. 너무 극단적인 맛이었지. 아예 짜거나 아예 싱겁거나. 10년이란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이렇게 입맛도 익숙해져 버렸다. 근데 왜 아내와 나의 사이는 익숙하지 못한 걸까? 멍하니 설거지를 했다. 물줄기가 손을 때리는 게 그렇게 차가울 수 없다. 고무장갑을 사용하지 않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고무장갑은 보이질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내의 손을 잡아본 지가 몇 년이더라. 그렇게 다시 똑같은 아침이 시작됐다. 이름 모를 새가 지저귀인다. 저 새도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구원의 지저귀임을 하는 것일까? 차라리 나도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저곳 타인의 시선은 느낄 시간도 없는 찰나의 시간처럼 사람들 사이를 헐 시원하게 날아다니고 싶다. 여보 나왔어. 응. 자기, 내가 맛있는 거 했어. 정말. 웬일이야? 에이, 웬일은. 하하. 고마워. 나도 눈치가 있는 놈이다.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살갑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대한 손을 천천히 씻었다. 내 손의 균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경우의 수를 생각해두자. 그것이 마음의 안정에도 최대한의 여유를 가져다 줄 거야. 여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듯이. 그늘도 이렇게 멋진 밥상 앞에서 엄마와 단둘이 밥을 먹었다. 평소에 해주지도 않던 반찬들이 이상하리 많지 상다리가 다 부러져 버릴 정도로 올려져 있었다. 생전 처음 받아본 만찬 앞에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다. 어린 마음에 누가 뺏어 먹을까봐 겁이 났다. 두 손은 이미 밥풀투성이었다. 어찌나 찐득한지 그 꺼림칙함이 느껴질 정도에 다 달랐을 때 아차 싶었다. 왜냐면 엄마의 숟가락이 아직도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 머리카락을 밥상에다 집중시킨 채 누나를 조용히 굴려 엄마를 쳐다보았다. 누나를 굴리는 소리마저 어찌나 시끄러운지 내 두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당장에 큰 모션을 취했다간 왠지 큰 봉변을 당할 것만 같았다. 엄마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실까?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는 걸까? 입을 꼭 다문 채 초점 없이 흐트러진 퀭한 눈동자. 심하게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오른쪽 뺨. 그리고 거침이 없는 황소와 같은 숨소리. 다시 누나를 밥상에다 떨구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에게 날아왔다. 하필 목에 너 이 씨발 새끼. 지 아비를 꼭 닮아가지곤 죽어. 그 초점 없는 눈동자에 생기가 돋았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된 종이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눈동자의 심지를 킨 것과 똑같다고 해야 하나. 삐끼지 않아야 하니까 분명 엄마도 생각하고 있을 거다. 내 목숨도 남에게 뺏기기 전에 어서 빨리 자기가 배당금을 챙겨야 한다고. 눈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손은 어찌나 끈적한지 뭐야. 엄마도 손으로 밥을 먹은 거였어? 라는 무식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살아야 또다시 이런 진수성찬을 받아먹을 거 아닌가. 올라탄 엄마의 허벅지의 뒤로 뾰족한 무언가가 보였다. 후크였다. 저걸 잡아야 해. 하지만 내 팔은 너무 짧았다. 내가 조금만 더 자랐더라면,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 포크는 지금 내 손아귀에 바로 쥐어졌을 텐데 하는 또 무식한 생각이 들었다. 난 죽는 순간까지도 천하태평이었다. 손가락으로 엄마의 눈을 세게 눌렀다. 아악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뒤로 고꾸라졌다. 나는 잽싸게 포크를 집어서 엄마의 얼굴을 찔렀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니 기억이 없다. 곧장 그 악마의 동굴에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탕이네. 응. 실력 발휘 좀 해봤지. 끝내준다 진짜. 확실히 맛있다. 재수가 없게도 맛이 있다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반대로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미운 놈에게만 주는 떡을 나에게 먹이는 걸까? 우리 그냥. 심장이 덜컹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속도를 줄일 새도 없이 과속 방지턱을 엄청난 속도로 넘어버렸다. 아니, 아직은 넘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니까. 설마 이혼은 아니겠지.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냐고. 입이 안에는 쓰러져 있었다. 나의 오른손에는 프라이팬이 쥐어져 있다. 이성보다 감성이 먼저 몸을 지배해버렸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포크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아내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야, 괜찮아. 코에서 바람이 새질 않는다. 또다시 숨이 턱턱 막혀온다. 고개를 절레절레 변들었다. 주먹을 쥔 채 손을 입으로 갖다 대었다.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죽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무의식이 날 이렇게 쉽게 지배해버리다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내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나? 이곳은 나의 동굴인가? 결국 죽어버렸다. 이렇게 쉽게 사람은 죽는구나.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정말 저 형광등이 내 기억을 한 번에 쫙 기름때를 빼듯이 없애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지. 비는 또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걸까? 괜스레 슬프기만 하다. 아내의 죽음이 슬픈 건지, 울적해서 슬픈 건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그냥 사람을 죽이면 이런 기분이구나 싶다. 마당으로 시체를 끌어다 파묻어버렸다. 느긋하게 두 손으로 박수를 치듯 손을 털었다. 이쯤이면 되겠지. 아내를 파묻은 흙 위로 올라가 땅을 다져야 하니까 점프를 마구 했다. 몇 번 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이 났다. 리듬을 타며 점프를 했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제는 아무리 씻어도 내 손의 균은 사라질 수가 없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균인데, 균 덩어리인데 무슨 균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 자백할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다. 고개를 뒤로 젖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나는 그 악마의 동굴 속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아, 아파. 뭐야? 갑자기 오른쪽 눈이 너무 따갑다. 가위에 눌렸나 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몸은 진짜 주인이 따로 있나 보다. 말을 정말 지독하게도 듣지 않는다. 죽은 아내가 내 배를 깔고 앉아있다. 다시 눈을 감았다. 환영일 거야. 다시 눈이 따가운 걸 보니 환영이 아닌가 보다. 지옥에서 탈출했나? 왜 한 손에는 포크를 쥐고 있는 건데? 내가 뭘 안다고. 그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야. 하긴 내 몸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누설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해. 너무 아프다고. 아내는 더욱더 재빠르게 강도를 높여가며 나의 눈을 찔러댔다. 점점 감각이 사라져만 간다. 그러면 못 써요. 왜요? 집에서 배운 놀이 중이에요. 눈을 떴다. 선생님이 내 배에 올라탄 동생을 저지하고 있었다. 한창 재밌어질 장면인데 아쉽다. 아무리 놀이라도 장난감 포크로 눈을 찌르면 아야 하잖아요.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뭘 아신다고. 아빠가 해도 된댔어요. 알았죠? 네. 그렇게 우리의 놀이는 끝이 났다. 박 선생님, 저 자매 말이에요. 네. 관찰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요주의 아이들이에요. 아까도 보셨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한 행동들이 많아요.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는 괜찮은데 꼭 둘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이상한 놀이를 하네요. 그것도 아빠한테 배웠다면서요. 주변의 아이들까지 이상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집에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데리러 오시던 어머니도 갑자기 며칠 전부터 보이질 않는 걸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아버지가 계시긴 한 걸까요? 저희 반 아이들이 아니니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뭔가 저 집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박사의 기록. 2587년 6월 25일. 어제 놈들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기록용 카메라가 고장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글로 기록을 이어간다. 어제 잡은 놈들은 총 2마리로 원래는 한 놈만 잡으려고 하였지만 2마리가 서로 껴안 듯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마리 모두를 포획 후 자세히 살펴보니 2마리의 크기가 달랐다. 한 놈은 딱 평균치, 또 다른 놈은 어린아이만한 크기였다. 작은 체구를 가진 놈들은 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실험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닥터 카인 글씀. 2587년 7월 18일. 어제부로 수차례나 시도되었던 놈들의 격리 수용이 드디어 성공하였다. 특히 큰 놈의 저항 무척이나 거세서 격리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치 자신의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들 정도였다. 오늘 격리 수용된 놈들을 관찰하니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직 공격 본능과 분노만이 남아있는 줄 알았던 놈들이 색다른 감정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작은 놈은 불안과 공포를, 그리고 큰 놈은 매우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린 듯한 어머니처럼. 이로써 놈들에게도 다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닥터 카인 글씀 2587년 8월 2일 오늘 정말인지 놀라운 모습을 놈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수차례나 시도되었던 놈들의 공격 본능 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놈들은 공격 본능과 분노만이 남았기 때문에 놈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공격성이 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미쳐 날뛰어댔다. 하지만 2달 전에 잡아온 놈들에게는 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처음 큰 놈에게 실험을 시작하였을 때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놈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놈이 날뛸 때마다 놈이 아닌 작은 놈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더 날뛰더니 이내 씩씩거리기만 하고 발악을 중단하였다. 이를 보아 놈들에게도 모성애라는 것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부로 큰 놈을 알파 작은 놈을 베타라고 명명할 것이다. 닥터 카인 글씀 2587년 8월 25일 점점 내가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예전 영상 기록을 남길 당시에는 혼잣말이라도 하며 외로움을 달랬지만 글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니 외로움에 정신줄을 놓을 것만 같다. 저기 있는 알파를 보니 어렴풋이 내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우습게도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바이러스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군대가 살기 위해 도망치는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그 자리에 나 또한 존재하였지만 어머니께서 나를 감싸주셔서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총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감싸주신 어머니.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게 사과를 하셨다. 자신의 피가 내 옷에 튀져 더럽혀서 미안하다고 하며 웃으면서 돌아가셨다. 아마 내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나 보다. 오늘만은 실험을 쉬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 막내 아들 카인 글씀 2587년 9월 1일 오늘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 바로 놈들에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늙어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라는 것이다. 정말인지 놀랍기 그지없는 사실이지만 내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실험은 다음으로 연기할 것이다. 닥터 카인 글씀 2587년 9월 9일 오늘도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알파에게 가한 공격성 억제 실험. 이제는 억제를 넘어서 마치 애완동물처럼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였다. 베타에게 전기 충격을 주며 실험을 계속하자 어느 순간 알파가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는 안 돼. 기다려. 움직여와 같은 매우 간단한 단어 몇 가지 뿐이지만 실험이 계속된다면 그 양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는 정말로 베타를 위해 발전해 나가는 것일까? 닥터 카인 글씀 2587년 12월 27일 오늘 인류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엿보았다. 공격성 억제 실험을 가한 알파가 어느 순간부터 발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타에 대한 전기 충격의 강도를 올려보았다. 그러자 고통에 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베타를 슬프게 바라보던 알파가 돌연 그만 하고 소리쳤다. 바이러스 감염 후 지능이 퇴화되고 발성기관 또한 변하게 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었는데 내게 그만하라고 알파가 소리쳤다. 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뭉개지고 알아듣기 어렵지만 평소 사람의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나였던지라 저 비명이 단순한 비명이 아닌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퇴화되었던 발성기관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일까? 어쩌면 인간을 다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닥터 카인 글씀 2588년 5월 6일 몇 달 전부터 매우 어눌하지만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알파가 어제 내게 부탁을 해왔다. 자신의 아이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정말인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아내었다. 드디어 남을 걱정하며 챙겨주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중요한 실험체를 잃을까봐 중지하였던 백신 실험을 내일부터 재개할 것이다. 닥터 카인 글씀 2589년 2월 7일 알파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만든 백신을 다른 놈들에게 투여한 결과 어느 정도 공격성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오늘 아침 돌연 알파가 내게 자신의 아이와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많은 고민을 하였다. 아직 베타는 공격성이 전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먹을 것을 적게 주어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런 베타를 어느 정도 인간화가 진행된 알파와 같이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단번에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오늘 베타에게도 백신을 투여하였으니 어느 정도 결과를 지켜보며 함께 수용할지 결정할 것이다. 닥터 카인 글씀 2589년 2월 10일 빌어먹을 역시 알파와 베타를 같이 수용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백신 투여로 어느 정도 얌전해진 베타를 확인하고서는 알파를 같이 수용하였다. 그 결과 굶주려 있던 베타는 인간화가 진행된 알파를 자신의 종족으로 보지 않고 먹이로 인식 공격을 하여 뜯어먹었다. 이에 놀란 나는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악하다가 그만 베타에게 물리고 말았다. 급히 백신을 투여하였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알파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죽어가는 알파가 내게 자신은 괜찮으니 자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냐며 오히려 베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나는 정말 소리내며 울었다. 알파에게 또 한 번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죽은 알파의 시체를 가지고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기회는 얼마 없다. 닥터 카인 글씀 2590년 11월 9일 드디어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내었다. 실험을 하기 위하여 베타에게 백신을 투여한 결과 혈색이 돌아오고 동공이 수축되며 공격성이 줄어들다가 이내 의사표현까지 하기 시작하였다. 너무나도 기쁘다. 이제 인류의 부활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닥터 카인 글씀 2595년 3월 1일 베타에게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알파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베타는 오열하며 울다가 이내 지쳐 잠이 들어버렸다. 이제는 인간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베타를 보며 이제 정말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난 베타가 내게 이야기하였다. 자신도 나를 돕겠다고 하였다. 자신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 모습을 보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닥터 카인 글씀 자 보시다시피 이번 기록은 글로만 남겨졌기 때문에 저 말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카인 박사는 정말로 백신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겠죠. 자 여기서 오늘의 교훈은 어머니들은 위대하다입니다. 알파의 모성애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카인 박사님이라도 백신을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돌아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분명 카인 박사의 어머니처럼 위기의 상황 때 여러분을 구해줄 거랍니다. 그게 어머니란 존재이니까요. 그럼 반장 인사해요. 차려 선생님께 경례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 잘 가요. 3280년 6월 25일 어머니 하늘은 어찌 편하신가요? 오늘 보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수업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 또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의만 저질렀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구해주신 이 몸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친구분들께 자랑이라도 하세요. 오늘따라 어머니가 더 보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내 아들 카인 글씀 5번째 이야기 당신을 죽인 것 손목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을 무렵 뜬금없이 나타난 그것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육안으로 짐작하건대 3미터가 넘는 신장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4개의 눈알 셀 수 없어 보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채로 방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은 자신을 사신이라고 칭했다. 갑자기 느껴지는 오한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해버린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에 다리를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동상처럼 굳어져가는 나의 몸을 보며 이해한다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사신.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가 그렇게도 소름 끼치는가. 내 의지가 무색하게 열리지 않는 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괴생물체, 아니 생물체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한 인간이 감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힘들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본론만 말하자면 자네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병원에서 퇴원 건의를 들었을 때에도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의사의 멱살을 잡으며 오열하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나는 너무 차분했고
그전부터 극심한 고통과 항생제로 삶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자네,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는가? 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 물론이죠. 당연한 것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곤 한다. 더군다나 나처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소원이라기보단 필수적인 요소에 가까웠다. 내 생각을 읽었다는 듯한 네 개의 눈빛이 나에게서 떼어지지 않았다. 꽃의 머리보다 커다란 입을 벌리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빨들이 꿈틀거렸다. 좋다. 소원을 이루게 해주지. 그렇게 말하던 사시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반지를 꺼냈다.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보석이 마음에 드는 반지였다. 대신 자네 목숨을 걸어야 해. 세 번째 소원을 이루는 순간 자네는 죽어. 이 반지로 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나요? 아니, 자네 목숨과 관련된 소원은 들어줄 수 없네. 아무렴 상관없었다. 곧 죽을 목숨인데 더 빨리 죽는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대신 재밌었으면 좋겠군.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라서 말이야. 사시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내 앞에서 소리 없이 스르륵 사라졌다. 내 손가락에 껴진 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새빨갛게 빛나는 듯했다. 일단 죽고 나서도 남을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선뜻 오지 않는 잠을 뒤로 미룬 채 7시간이나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을 주변 사람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했다. 평소에 효도를 못했는데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한다고 생각하니 씁쓸했다. 목구멍에 넘어가는 침마저도 한약처럼 쓰게 느껴졌다. 일단 돈 많이 있어야겠지. 엄마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한 병원비 5천만 원. 지금 우리 가족의 형편으로는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액수였다. 그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야근을 도맡으시다가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부업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뜨거운 탕을 요치는 바람에 이도 화상을 입으셨다. 누구는 5천만 원 때문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데 누구는 차 한 대 가격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니. 반지를 어루만지다가 이내 결심한 듯 외쳤다. 지금 당장 50억을 만들어줘. 내 말에 반응한 듯 새빨갛게 빛난 반지 너머로 산처럼 쌓인 5만 원권 지폐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가을바람에 단풍잎이 쌓이듯 천천히. 동시에 나는 생명이 깎이는 느낌잇과 극심한 고통이 오는 줄 꿈에도 몰랐다. 반지를 낀 손가락에서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수백 개의 창에 꿇어앉은 나를 인정사정 없이 찔렀다. 고지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식인 물고기들이 내 몸을 물어뜯었다. 순식간에 내 몸이 불타올랐다. 머리가 쪼개지고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온몸의 뼈마디가 망치로 으스러지면서 애써 놓지 못하는 정신줄을 과감히 놓게 만들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내 비명소리를 들은 엄마가 방문을 열었다. 엄마 아파. 발작을 일으키면서 점점 눈이 감겼다. 어서 엄마의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익숙했던 따뜻함. 항생제로 뒤집힌 속을 매일같이 되돌려 놓았던 엄마였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50억 규모로 쌓인 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의 옆모습이었다. 헙, 헙. 벌떡 일어난 나는 낯선 풍경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 방이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난 저 노란색 돈더미와 옆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엄마 때문에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방을 빠져나왔다. 어느새 싱크대 구석에 자리 잡은 거미줄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다. 의외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발걸음이 내키는 대로 나그네 마냥 떠도는 내 모습은 시끌벅적한 도시에 어긋나는 요소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을까. 어깨를 미는 충격으로 인해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가방을 쥐어 잡은 채 달려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 한 여자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아마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훔쳤으리라 짐작했다. 도둑이야. 아저씨 저놈 잡아줘요. 다급하게 소리치는 여자의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괜히 참견하기 싫은 심리 때문일까?
사람이 적지 않은 번화가 거리에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총각, 저 도둑놈 좀 잡아줘 부탁이야. 내 팔을 잡고 매달리는 여자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 남자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뛰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우리 아들 수술비인데 아이고. 힘에 부쳐 주저앉은 40대 여자의 눈물에서 엄마의 눈물과 오버랩된 것을 보고 걸음이 자연스레 멈췄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오른손을 들고 반지를 매만졌다. 수명이 깎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도망가는 남자의 품에 있던 가방을 이 여자한테 돌려줘. 나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었다. 연민이었을까? 정의감이었을까? 아니면 관심 없는 척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일까? 익숙한 고통이 점점 떠밀려왔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 불과 2미터 남짓한 거리에서 가방을 되찾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줌마를 끝으로 고개를 떨궈버렸다. 손으로 지탱하는 것도 잠시 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입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절대로 내 의도는 아니었다. 그저 몸이 지금 상태에 충실할 뿐.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봐 총각, 많이 아픈가? 어느새 주위를 둘러싼 몇몇 사람들이 내게 측은한 눈빛을 보내왔다. 살이 꼬챙이로 찔리고 다리가 방망이로 다져지는 와중에 저 멀리 사이렌이 울렸다. 염산에 녹고 있는 팔을 구급대원이 잡고 다 죽어가는 몸을 구급들것에 올려놓았다. 또다시 정신을 잃는 와중에 나를 에워싼 인파 속에 있는 여자를 어렵사리 발견했다. 다 피지 못한 손가락으로 품에 있는 가방을 가리켰다. 그거 내가 구해준 거야. 고맙다는 말은. 아줌마, 왜 도망가는 거야? 왜 못 볼 걸 봤다는 그런 눈을. 사실은 흥미롭다는 듯이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산소호흡기를 쓴 남자는 누가 봐도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다.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쓰러졌다. 남자가 덮은 이불을 꽉 쥐어잡은 채 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의료진들로 인해 순간적으로 병실이 가득 찼다. 의사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매만지더니 굳은 결심을 한 듯 중얼거렸다. XXC, XX분, 아드님이 사망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사시는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를 눈치챈 듯했다. 사후경직으로 굳어져가는 남자의 손가락에 껴있는 반지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걸까? 아니, 방금 눈치챈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부모가 쓰러지고 의사들이 분주한 마당에 남자의 손에 껴있던 반지를 챙겨 주머니 속에 넣었다. 하긴 그냥 버리기엔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으니 흰 가운에 들어간 반지를 지그시 지켜보았던 사시는 옆에 떠있는 무언가에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네를 죽인 것은 그 자신도 나도 반지도 아니겠군.